거기에서 몇 번까지 풀었었냐면은 몇 번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하지 않았어? 41번까지. 그치? 41번까지 했었어? 41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봤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그 42번부터 그지? 그래도 문제는 다 풀어보고 넘어가야 되잖아. 심화 빼고 기본 문제들도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지? 그러니까 그 42번 이후에 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숙제를 해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시 여기 뒤에 그 58번까지 다 한 사람 손 들어봐. 58번까지 그때 딱 숙제를 내었던 거 같은데. 아니. 기존에 원래 목요일까지 했어. 아 원래 목요일까지였어? 아무도 안 했어? 아니 그 선생님이 같이 수업 시간에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 내가? 그래? 그렇게 안 늦었었냐? 아 그래? 같이 하자. 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봅시다. 그러면은 오늘 그 이론을 나가기 전에 같이 합시다. 같이. 42번. 42번부터 그 뭐죠? 너희들이 42번 그 물속에서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그냥 하나의 문제를 이제 풀기 전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이야. 만약 내가 이제 물 밖에서 이 물체를 이 여기 있는 이제 붕어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사람 얼굴이라고 할게. 알겠지? 이게 눈입니다. 이게 눈인데 이 그 물고기에서 나온 빛 같은 경우는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느냐를 유추를 해보면 자 물에서는 빛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쪽으로 꺾이냐? 일반적으로 원래는 그냥 이게 쭉 진행을 해야 되는 이 빛의 경로지만은 이게 미란 쪽, 즉 속도가 느려지는 쪽으로 꺾이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꺾여서 가죠, 그죠? 그냥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는 빛이 이 붕어 여기 물고기로부터 반사된 빛은 여기 있는 그 빛의 경계를 해서 물 쪽으로 꺾여가지고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 물고기를 물 속에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원래 물고기의 위치가 여기지만 우리 눈에는 얘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기존의 빛의 경로가 굴절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왔다고 우리 눈이 인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쭉 우리 눈으로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빛이 나와가지고 우리 눈에 일자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쭉 들어온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고기 위치는 여기지만 어떻게 보여? 그보다는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만약 내가 눈으로 보고 요 놈을 갖다가 이제 작사를 던져가지고 잡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겨눠서 해야 될 것이냐, 막 이런 거야. 이게 42번 문제 같은 경우. 한번 봐봐. 42번에 그 작살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어느 위치에다가 놓고 해야 될 것이냐, 뭐 이거거든 지금. 그래. 근데 만약 근데 이걸 레이저로 겨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겁니다. 한번 찾아볼래? 작살은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어느 위치에다가 놓고 던져야 될까? 디귿에다. 그렇지. 디귿 쪽에다가 놓고 던져야만 실제 그놈이 있는 위치가 거기, 그지? 아까 보면 알겠지만 원래 얘는 여기에 있지만 실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 안 그래? 네, 원래 이 앞쪽 위치에다가 던져야만, 디귿 쪽에다가 던져야만 실제로 이 물고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겠지. 근데 만약 레이저로 내가 이렇게 겨냥을 한다. 그래서 저 물고기를 맞추고 싶어. 그럼 레이저는 일반적으로 빛의 경로가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빛을 이렇게 쭉 쏜다면, 그렇지. 얘도 역시 실제로 이렇게 빛이 원래는 이 경로지만, 원래는 이쪽 경로로 쭉 가야 되지만은 느려지는 쪽으로 살짝 꺾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나오는 경로랑 들어가는 경로랑 똑같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겨누고 하면 돼? 니은? 그렇지. 니은 쪽으로 그냥 겨냥해서 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뭐 시간을 좀 줘볼 테니까 43번, 44번, 45번 세 문제씩 끊어가자. 요거 세 개 한번 풀어봐. 풀 수 있겠냐? 못 푸는 거 그냥 넘어가세요. 알겠죠? 그건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냥 너희들 보고 미리 한번 풀어보라 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 다 풀 수 있는 것들 그냥 넘어가 버리고 풀 수 없는 것들만 설명을 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43번의 답은요, 3번이에요, 3번. 뭐, 이건 당연한 거지, 그지? 3번이고. 44번의 답은 역시 3번이다. 43번도, 아니, 44번에 3번. 그 다음에 45번의 답은 있는 대로 고르라 그랬는데, 1번하고 2번입니다. 자, 43번. 풀이 필요하냐? 풀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알겠죠? 필요 없어? 넘어갈까? 44번은 어때? 필요할 것 같지, 그지? 이 44번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겉보기 깊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필요하다. 겉보기 깊이. 들어봤냐? 겉보기 깊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 저번에 선생님 해줬냐? 이거? 겉보기 깊이? 겉보기 깊이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물속에 내 발을 집어넣으면 내 발이 어떻게 보이느냐? 좀 짧아 보이지, 그지? 왜 짧아 보이느냐라고 한다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물 속에서 진행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 동안이라도 공기 중에서 진행되는 빛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한번 배웠을 거야. 저번 주에 선생님이랑 예전에 내신 전이구나. 저번 주가 아니겠구나, 그지? 지지난주인가? 지지지난주인가? 어쨌든 그때 스넬의 법칙을 통해서 선생님이 굴절 법칙을 통해서 알려준 게 뭐였냐면 이런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빛의 속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도차의 비율이 굴절율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속도차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굴절이니 그거에 대한 규칙성을 갖다가 쭉 나열해 놓은 게 이제 스넬의 법칙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 너희들은 스넬의 법칙 배웠지? 물리 1까지 했으니까 너도. 뒤에 친구는 스넬의 법칙 배웠니? 안 배웠어? 안 배웠으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근데 또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그지? 그래야 그래. 그러니까 문제 보면서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를 해봐. 그때 이제 스넬 법칙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게 뭐였냐면 사인 R분의 사인 I, 그지? 이게 뭐였냐면은 빛이 실제로 이렇게 굴절면에서 굴절을 했을 때 굴절면과 수직인 가상인 법선을 긋고 그때 이 가상인 법선과 이루는 이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불렀고, 그지? 여기 있는 이 각도를 뭐라고 불렀니? 굴절각이라고 불렀어. 그때 파장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빛의 속력이라고 하는 이 V라고 하는 것은
F 람다라에 의해서 파동의 속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요 V라고 하는 요 파동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진동수와 파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빛일 경우에는 굴절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진동수가 바뀐다 그랬니 안 바뀐다 그랬니? 안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진동수에 이 F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은 파동의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파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파장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 여기를 이제 공기라고 그러고 여기를 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공기에서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는 공기에서의 빛의 파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길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때 공기 중에서의 파장의 길이를 이걸 람다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로 들어왔으면은 짧아졌을 거 아니니 파장이 그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저번처럼 막 원칙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막 호이겐스 원리까지 해가지고 막 정확하게 증명을 했지만 지금 그냥 라이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좀 파장의 길이가 좀 짧아졌을 건데 이 길이를 람다2라고 가정을 하고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 법선과 수준이 수선의 반을 긋게 되면은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때 이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사인 R분의 사인 I 즉 이 사인 I라고 하는 것은 파장에 대한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사인 R 같은 경우는 이 파장에 대한 요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스네일 법칙인데 그지? 이 B값이 뭐와 같다? 람다 2분의 람다 1 파장의 비와도 같고 파장의 비와도 같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V2분의 V1 속도의 비와도 같고 또 굴절률의 비와도 같다 그랬어. N1분의 N2라 그래가지고 굴절률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그지? 이 굴절률이 뭐야? 굴절률이 그때 N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V분의 C라고 해가지고 진공에서의 속도와 매질내에서의 속도 차의 그 B값을 갖다가 굴절률이라고 그랬는데 굴절률의 역수비와 같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어? 이렇게 해서 다 구했잖아. 기억 안 나? 나냐? 안 나냐? 한 번 들어갖고 이게 나겠냐 이게 그지? 여러 번 들어야지. 너무 오래전에. 너무 오래전에 했었어. 어쨌든 그래서 일부러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야. 굴절률이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어떻게 바꾼 거야? 이걸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걸 V1이라고 한다면 어? n분의 c로 n1분의 c로 바꿔가지고 표현한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온 거거든. 그리고 이것이 뭐와 같다 그랬었냐면 n12라고 그래가지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에 대한 이론도 다 했단 말이야 저번 주에.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 암담해지지 지금, 그지? 그래.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네일 법칙이 요걸 의미하는 거야. 얘네들이 다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값들이 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겉보기 깊이랑 대체 요거랑 뭔 상관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굴절률과 이 속도의 B값을 이용해서 겉보기 길이를 갖다가 우리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시간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m/s가 나왔어. 그치?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초당 10m를 간다는 뜻이잖아.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속도가 뭐에 비하도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길이에 비하도 같다라고 봐도 돼. 길이에 비하도 같다라고 보면 된다. 즉 여기 있는 요것들을 띄어내어 가지고 따로 띄어내어서 V2분의 V1은 N1분의 N2 여기 공개 굴절률을 N1이라고 그러고 물의 굴절률을 N2라고 가정하고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V2 대신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얘를 L2라고 바꿔주고 V1을 L1으로 바꿔줄게. 왜? 속도가 결국은 뭐에 해당돼? 우리가 보는 그 길이하고 그 빛의 진행된 길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응? 왜냐하면 우리가 짧아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에 짧아 보이는 거야? 그만큼 물속에서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짧아 보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니? 공기 중에서는 올바르게 보이는 것이 물속에 들어서 짧게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빛의 속도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라고 인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여기는 이 L2를 이게 어디서 본 거야? L2가
L2가 뭘 어디서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물속에서의 속도고 물속에서의 진행된 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공기 중에서 봤을 때의 그 짧아진 길이가 L2란 말이야. L2. 그래서 이걸 L2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걸 L2라고 바꾸고 L1으로 바꾸고 해서 이거 계산하면 N2분의 L1 그렇지. N2분의 L1. 근데 여기 있는 이 N1은 공개 굴절이라서 1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1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공식을 갖다가 낼 수가 있다고. 즉 원래의 길이인 L1을 뭘로 나눠주면 N2라고 하는 물의 굴절율로 나눠주면 뭘 알 수가 있어? 짧아진 길이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겉보기 깊이입니다. 겉보기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게. 그러면 자 얘가 12cm인 물통 속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깊이가 어떻게 보이겠느냐라는 건데 12cm를 뭘로 나눠버리는데? 1.4. 그렇지. 이거를 물의 굴절율이 1.3이라니까 이걸 1.3으로 이제 나눠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이거. 그럼 얼마 나와? 9.2 정도 9.2 정도 나온다. 그렇지. 그러면은 대충 9cm 정도로 보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해낸다는 얘기지. 43호 같은 게. 딱 깔끔하게 안 떨어져고 좀 짜증나긴 할 거야, 그지? 문제가. 어쨌든 원래 INI가 그래. 원래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 문제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여줬잖아, 그지? 그렇게 지저분했던 것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INI 별로 안 좋아해. 영재학교 책은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좋은 문제들만 따로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너희들에게 새롭게 이제 제시를 해주는 게 좋거든. 아니면 값들 같은 거 따로 조정해가지고 그지? 딱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좀 약간 좀 별로더라고. 그 다음에 45번은 이것도 좀 왜 1, 2번인지 아는 사람. 이게 빛이 예를 들어서 45번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자주 나오더라고. 영재학교 유형의 문제들 보면은 이런 유형이 좀 자주 나오는데 빛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면 평행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 평행하게 들어가 있고 있어, 그지? 어떤 매질레가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 지금, 그지? 렌즈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렌즈 두 개를 통과해서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냐면 좁아졌어 지금, 그지? 좁아졌는데 어쨌든 평행하게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평행하게. 그때 될 수 있는 조건이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1, 2번이야. 근데 1, 2번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오는지 어떤 특징에 의해서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일단 그 첫 번째 사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볼록 렌즈를 갖다가 처음 했었어, 그지?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썼냐면 여기다가 오목 렌즈를 이렇게 오목 렌즈를 갖다가 넣어놓은 거거든. 그럼 이게 빛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빛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휘었어. 가운데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볼록 렌즈로 들어간 건 이렇게 안쪽으로 휘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이 빛을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착안해야 될 점이 있는 게 뭐냐? 두 렌즈의 초점 거리를 한번 봐봐야 돼. 초점 거리. 렌즈의 이제 초점 거리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반대로 빛이 이렇게 얘한테 렌즈에 평행하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빛을 이렇게 퍼뜨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두 렌즈의 초점이 일치해야만 이게 가능해. 이런 현상이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그러니까 이 초점, 이 오목 렌즈 초점 우리가 어떻게 찾니 일반적으로? 이 빛이 이렇게 퍼져 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퍼져 나간 경로를 가상으로 연장 성분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그지? 광축과 만나는 이 지점을 이 오목 렌즈의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 초점은 누구의 초점이기도 해야 돼? 여기 있는 볼록 렌즈의 초점이기도 해야 돼. 안 그러면 절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 이게 가장 차관점이야. 이게
그러니까 두 렌즈의 초점 거리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두 렌즈의 초점이 일치하게끔 배치가 되어야만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아니 평행하게 들어간 빛이 평행하게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자주 써놓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거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요 가운데가 또 볼록 렌즈가 또 하나 또 있지, 그지? 여기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냐? 어떻게 해서 크기가 좀 크기가 같아야 돼? 아, 크기가 그치? 이게 둘이가 역시 마찬가지로 초점이 좀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얘가 경로가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나가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꺾일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꺾이는데 이 지점이 뭐에 해당되냐면 이 렌즈의 초점이기도 하고 이 렌즈의 초점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네, 이번에도 이 두 렌즈의 초점이 같은 위치로 배치가 돼야만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평행하게 들어와서 절대 평행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항들은 나중에 응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런 성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초점거리 구하고 뭐 그런 것들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좀 써먹읍시다. 그 다음에 46, 47, 48 또 세 문제 너무 풀어봐봐. 시작. 다 풀었지? 자, 같이 답 맞춰보자. 46번의 답은 이거 볼 것도 없어. 몇 번이야? 46번의 답은 3번이 3번. 그지? 3번입니다 이거. 3번. 왜냐면 빛이 퍼져나가는 게끔 그려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렌즈가 얇으면 그지? 렌즈 내에서의 빛의 속도는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지? 줄어들어. 근데 렌즈가 얇다는 얘기는 줄어드는 영역이 작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진행했을 거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파동을 찾으면 되는 거야. 반대로 어몽 렌즈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가 두껍기 때문에 두껍다는 얘기는 그만큼 덜 진행한 거거든요. 컴퓨터가 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풀면은 3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47번의 답은
1번. 그 다음에 48번의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이해 안 되는 거. 47. 47번. 자, 이거 한번 해보자. 47번. 굴절유리 2분의 3인 유리로 만든 오목렌즈와 오목거울에 의해 빛의 진행한 걸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굴절유리 2분의 3이 이제 1.5짜리 유리라는 얘기지, 그지? 그냥 그래.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빛이 굴절하는 원인은 속도차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그 굴절률 n을 V분의 C라고 해가지고 항상 이 값은 1보다는 크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하고 V 내질레에서의 빛의 속도의 D만큼, 즉 굴절률이 큰 만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많이 꺾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두 내질레에서의 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많이 꺾인다. 그 역으로 생각해. 속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잘 안 꺾인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냥 그 속도 차가 별로 안 나면 다 안 꺾입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로 따지면은 1과 1.5야. 상대적인 굴절률로 따지면 공기에서 어디로 들어갔을 때, 렌즈로 들어갔을 때 상대적인 굴절률은 1과 얼마야? 2분의 3 차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네, 1과 2분의 3만큼의 속도 차이만큼 꺾임이 결정되는 거라고. 근데 이걸 어디다가 집어넣어버려? 물에다가 집어넣어버린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물이 굴절률이 얼마냐면 3분의 4야. 3분의 4. 이번에는 3분의 4와 2분의 3의 차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딱 봐도 얘 1보다 좀 크지? 그지? 물론 1.5보다 좀 작긴 하지만 이 둘의 그 속도 차는 어때요? 덜해요. 또 덜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두 매질레의 속도 차가 작다. 꺾입니다. 그렇지, 꺾임이 덜하다. 상대적인 굴절률이 작다라는 얘기는 이 두 매질 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속도 차이가 적은 만큼 덜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덜 꺾인다는 얘기는 원래는 좀 이 오목렌즈라고 하는 게 물론 헛초점을 발생시켜서 얘가 이렇게 확 꺾여버려야, 그지? 확 꺾어버려야 이렇게 연장선문으로 두었을 때 이 광축과 만나는 이 지점을 이제 우리가 포커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요걸 이제 우리가 초점 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요게 이제 짧아지는 거거든. 근데 이게 덜 꺾였어. 그럼 어떻게 돼? 길어져. 여기 초점 거리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에 의해서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굴절과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근데 거울은 얘기가 달라. 거울은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여기가 들어가서 반사될 때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에 의해서.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만나는 이 지점을 갖다가 우리가 포커스, 초점거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거울의 초점거리. 그러니까 이 거울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면 곡률이 중요해. 곡률이. 맞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중요한 거, 기울기가. 근데 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요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란 말이야 지금. 맞지? 그러니까 반사각은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게 47번 문제고요. 48번은 어떤가? 괜찮나 이거는? 요거는 아마 생물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이거는 중학교 때도 배우잖아 이거는. 그치? 48번 넘어가고요. 이번에도 49, 50, 51 세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자.
됐어? 너는 물리 5까지 한 게 맞냐? 물리는 똑바로 안 했어. 화학은 좀 잘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물리 잘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것들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한 번 배워가지고 이걸 파악하니까 쉬운 게 아닌데 수학적 능력이 되게 좋네. 왜냐면 수뇌 고치기 조금 내공이 필요한 것 같아. 잘하네. 자 같이 합시다. 49번의 답은 뭐 볼 것도 없지, 그지? C가 제일 크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제일 많이 꺾였으니까 각도가 8도겠지, 그게 구절각이.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순이겠지. 뭐 물론 공기도 있긴 하겠지만 요 순일 겁니다. C, B, A 순. 그 다음에 50번의 답은 2m, 51번의 답은 4번 4cm/s입니다. 자 질문 49, 50, 51번 중에서 질문 이해 안 되는 것에서 질문해. 괜찮아. 51번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물결통에서 파동이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진행을 할 때 입사각이 30도, 굴절각이 60도였다. 깊은 곳에서의 속력이 4루트 3이라면 얕은 곳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파동이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같은 물결파라고 했을 때, 그지? 같은 물결파라고 했을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속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그랬지? 같은 물결파 내에서는 바로 깊이라고 그랬어, 깊이. 너는 지금 이거 안 들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물결파가 진행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게 꺾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깊이가 차이가 나면 꺾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너희들 어느 깊이에서 더 빠르다 그랬지, 파동이? 깊은 곳에서 빠르다 그랬냐? 아니면 얕은 곳에서 빠르다 그랬냐? 깊은 곳에서 더 빠르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아까도 선생님이 파동의 속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V는 F 람다,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이 진동수는 어떻다고 그랬어? 물결파의 진동수는 깊이가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진동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 결국은 이 속도 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파장이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는 파장이 좀 긴 편이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얕은 곳에서는 파장이 좀 짧은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물결파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경계면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갑자기 물결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꺾여서 나가면서 파동이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 이렇게 꺾여 나가는 형태로 많이 했었잖아, 그지? 맞냐?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파장이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는 파장이 좀 긴 편이고, 그지? 네, 얕은 곳에서는 파장이 좀 짧은 편이다. 근데 거기에 그 진행할 때 입사각을 30도, 굴절각을 60도라고 딱 정해놨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이제 입사각이 그렇다는 얘기를 이 경계면을 통해서 그때 이제 이 입사각이 요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요 경계면과 가상의 수직인 법선을 그었을 때 지금 이게 그림 좀 거지 같은데 수직인 법선을 그었을 때 그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입사각이 30도고 굴절각이 60도라는 얘기거든. 그림 없어도 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스넬의 법칙 아까부터 계속 했었던 건데 사인 R분의 사인 I 값을 어떻게 표시 가능하다는 얘기야? 사인 60도 크게 나오냐 이거? 그래 사인 30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게 뭐와 같다는 얘기냐면 여기가 어디야? 깊은 곳이 아니 깊은 곳이야, 얕은 곳이야?
지금 굴절각이 지금 그 뭐야 어디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깊은 곳의 속도 판으로 써줄게. 여기는 얕은 곳의 속도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거든.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이걸 갖다가 V 깊, V 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면 되니까 요거 속도 알려줬잖아 지금, 그치? 그래 안 그래? 요걸 통해서 그 얕은 곳의 속도를 유추해내면 되지 않겠느냐? 끝났잖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 게 4cm/s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52, 53, 54, 55, 56. 이번에는 55번까지 해버리자. 55번까지 쭉 한번 해버려. 53번부터 아니 52번부터 55번까지 쫙 한번 해버려. 네 문제. 자, 52번은 아까 했죠? 그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볼볼밖에 없지. 볼볼밖에. 그지? 52번은 아까 했던 거 그냥 빨리 넘어가고. 그 54번은 B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B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물체는 A, B, C 세 위치 중에서 어디에 있었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 했나요? 같이 해보자. 일단 그 52번은 아까 볼볼 했으니까 이건 됐고, 그 다음에 53번의 답은 1번은 일단 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눈은 나지 나, 그치? 나이고,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눈은 갑니다. 나가 이게 뭐야 이게 나가? 원시지 원시, 그치? 그래 안 그래? 가다 근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 이용해서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나 가가 돼야 되고, 3번은 역시 나 가가 돼야 되고, 다 나가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4번의 답은 C 위치에 있어야 되죠. C 위치에. 네, C 위치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5번 요거 중요한데 1번의 답은 3번이고요. 1번의 답은 3번. 2번의 답도 아니 2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55번의 2번은 4번. 그 다음 마지막 3번은 3분의 2입니다. 근데 전반사 내가 가르쳐 줬냐 이거? 기억 안 나냐? 했는지 안 했는데 가물가물하다 전반사를. 전반사 너는 배웠니 혹시?
전반사. 기억이 기억이 안 나? 원지는 알긴 아는데 아 그래? 원리는 알아? 원리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뜻하는 게 뭔지 아 어떤 뜻인지는 대충은 안다. 그러면 내 설명을 내가 저번에 설명을 해줘서 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데서 들은 거냐? 예전에 다른 데서 그럼 내가 전반사 설명 좀 해줄게요. 알겠죠? 뭔지 어떤 건지. 그 일단은 여기서 질문할 게 뭐 있냐? 52, 53, 54, 55번 중에서 55번 빼고 52, 53, 54 중에서 특별한 건 없지, 그지? 그건 넘어갈게요. 자, 55번에 1번은 그 유리 속에서의 빛의 속력은 굴절율이 2분의 3이니까 이거 역수비가 뭐야? 속도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아까 V 분의 C가 그 뭐야? 굴절율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1번의 답은 그 왜 3번이 나왔는지 대충 알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물의 굴절율은 3분의 4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대 굴절율의 개념이 뭔지 아는 사람이면 금방 알 거야. 상대 굴절율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N12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N1에 대한 N2의 상대 굴절율이다 라고 해가지고 N1을 기준으로 해서 N2를 비교한 개념이 이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에 대한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야? 물을 기준으로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하여, 뭐뭐를 기준으로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비교해라. 유리의 굴절율을 비교해라. 이런 거니까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거야. 3분의 3분의 2분의 3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어? 맞잖아. 그러니까 8분의 9 나오는 거는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건데 마지막 3번은 전반사가 무엇인지 그 이론을 조금 알고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전반사. 오늘 이제 이거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잘 들어라. 그러니까 전반사는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속도가 느려지는 지점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지점으로 갈 때만 일어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빛이 전반사를 일으키는 주 요소거든요. 물론 빛이 아닌 탄성파들도 전부 다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빛으로 설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 같은 경우는 밀합 매질에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밀합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진행할 때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이런 현상. 그래서 광원이 어디에 있냐면 밀합 매질 속에 있죠. 여기에 전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빛이 공기 중으로 나갈 때 그때 어느 쪽으로 꺾이겠느냐라고 한다면 이거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그랬지? 속도가 느려지는 쪽으로 꺾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어져서 간단 말이야. 자, 밀합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는 이게 입사각이 요 녀석이 되고 이 녀석이 굴절각이 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굴절을 배울 때는 입사각이 더 크죠, 굴절각에 비해서. 근데 밀합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갈 때는 오히려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의 크기 비, 이 크기 비는 요 각도의 크기 비는 늘 일정하단 말이야. 맞냐 안 맞냐? 아까 스넬의 법칙이 사인 R분의 사인 I가 늘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 I 값이 커짐에 따라 굴절율도 어떻게 돼? 같이 커져야 돼. 이 두 각도의 비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같이 커진다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사각의 크기를 계속 늘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굴절각이 몇 도에 도달할 때가 있어. 굴절각이 먼저 90도에 도달되는 그런 입사각의 각도가 존재한다는 말이지. 그때 그 각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 녀석을 IC라고 표현해서 임계각이라고 부릅니다. 임계각. 이걸 임계각이라고 불러. 이 문제에서는 저 세타 제로를 임계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타 제로를. 그랬을 때 우리가 스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은 사인 R분의 사인 I는 N1분의 N2라고 하는 이 스넬의 법칙, 굴절율의 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N1은 이쪽으로 넘기고 사인 R은 이쪽으로 넘겨서 N1의 사인 I는 N2의 사인 R 이런 식의 굴절율과 그 각도에 대한 비값을 이렇게 사인 비를 통해서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굴절 법칙을 이용할 때는 이 식을 통해서 이 현상을 많이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NO는 어디에서의 매질이냐면 물에서의 매질을 N1. 왜냐면 일반적으로 NO라고 할 때는 대부분 입사하는 지점에서의 매질을 얘기하는 거고 공기에서의 굴절률을 N2라고 가정을 하면 N1의 물의 굴절률이 이건 그지? 그래 안 그래? N1의 사인 IC 이게 뭐야? 임계각이지 그지? IC가 그러니까 처음 입사하는 곳에서의 N1 곱하기 사인 IC 값을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굴절되는 곳이니까 N2의 사인 얼마라고 해야 되냐면 90도라고 하면은 이게 전반사의 최소 조건이 되는 거거든. 이게 이 조건이 전반사가 되는 최소 조건입니다. 네? 그러면은 입사각이 IC일 때, 요 각도일 때, 그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이런 관계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최소 조건이고 이 조건을 넘어가면 이 IC라고 하는 각도가 이것보다 아주 조금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빛이 내질내로 들어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골 때리게도 여기 아니야. 반사의 법칙이 성립됩니다. 반사의 법칙. 여기 있는 이 각도가 같아 버리는 반사의 법칙이 성립돼요. 이때부터 골 때리게도. 신기하게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왜 전반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빛을 갖다가 거울면에다 반사를 시켰을 때 반사돼서 나올 때 그때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 반사되어서 나오는 이 빛의 에너지는 100에 가까울 뿐이지 10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버려? 좀 손실돼버려.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튕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이 빛이 거울면에 들어있는 이 입자들에게 실제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 거울면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그 빛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이가 됩니다. 전이 상태가 돼서 들뜬 상태가 돼요. 입자들이. 그리고 들뜬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해내는 과정으로 이게 반사돼서 빛이 나가는 거거든. 원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100으로 들어가서 100으로 반사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반딱반딱한 면이라고 해도 에너지 손실률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근데 전반사는 아니야. 전반사 그냥 100이 가면 100이 반사돼요. 에너지 손실률이 극히 적어. 반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안 일어난다. 물론 매질레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반사하는 과정에서는 안 일어난다는 거죠. 원래 반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제일 크거든 실제로. 그래서 이 현상을 전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사. 전체 모두 빛이 반사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요걸 잘 이용을 하면 이 N2가 얼마냐면 이게 1입니다. 굴절률이.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식이 사인 IC는 N1분의 1이라고 하는 N1분의 1. 즉, 이 N1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야? 물의 굴절률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이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전반사식이라고 해서 많이 써먹거든. 응? 그러면 이번 것도 이걸 응용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 55번 같은 경우도. 자, 그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상대 굴절률로 알아버리면 돼. 맞냐 안 맞냐? 3번 같은 경우는. 그지? 그 여기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게 임계각을 세타 제로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제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네 둘의 굴절률 다 알고 있거든 우리가. 그지? 앞에서 다 굴절률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쓸까? 이 문제는 전반사의 개념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N12 상대 굴절률을 하게 되면은 그 누굴 기준으로 하냐 지금 유리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버린 거니까 그지? 그러면은 상대 굴절률이 얼마냐? 55번에 사인 아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지? 그냥 그래. 이게 결국은 뭐하고 똑같아? 굴절률에 비하고 똑같은 거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아까 그거랑. 그럼 이걸로 해서 구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거.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사인 90도하고 사인 90도분의 사인 세타 제로가 n 1, 2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거 아까 구했잖아. 이거 얼마였지 이거? 8분의 9라고 그랬나? 아그 2분의 3 문제지. 2분의 3이라고 되어 있네. 요거네. 그지?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사인 세타 제로가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거. 여기 써 있잖아. 빛이 진공으로부터 굴절률 2분의 3이 유리 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풀어버리면 돼. 자, 그 다음에 56, 57, 58 마지막 세 문제 이거 빠르게 풀고 마무리 해버립시다. 이거. 자, 56번, 57번 이것들은 그때 우리가 작도하면서 그 렌즈의 공식이랑 이런 것들 했던 거 기억납니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다. 그지? 이거 선생님이 거울 공식이랑 렌즈의 공식 잡을 때 해줬었는데 그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다 된 거 같나? 다 됐나? 다시 해보자. 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56번의 답은요, 일단은 이거 4번이 돼야 됩니다. 4번. 네, 4번. 그 다음에 57번의 1번은 상까지의 거리와 상의 길이, 상의 종류 이거 세 가지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럼 상까지의 거리가 12cm, 상의 길이는 4cm, 상의 종류는 도립실상 이렇게 되거든. 2번의 답은 똑같이 4cm, 1cm 정립상이고요. 그 다음에 58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27번에 2번에 상의 종류. 상의 종류가 정립허상. 정립허상. 자, 같이 해야 되겠지, 그지? 56번은 왜 그런 거냐면 렌즈에 들어가는 빛의 양만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같은 렌즈라고 하더라도 렌즈가 깨진다고 해가지고 그 렌즈가 다르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 실제로. 맞냐고요. 물론 우리가 작도법을 배우거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는 상의 종류라든지 상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빛의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내는 것이지 실제 빛의 경로가 그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빛의 경로 중에서 그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지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렌즈가 깨졌다거나 아니면 렌즈를 가렸다고 해가지고 그 상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다만 렌즈로 들어가는 빛의 양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줄어들 수 있어. 빛의 양이 줄어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인다. 자, 이렇게 빛의 양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사물의 모습이 좀 어두워 보이고,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좀 잘 안 보일 수는 있었어도 올바로 보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네가 막 이렇게 커 보이고 막 그러진 않잖아.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문제들이 간혹 나올 때 있더라고. 간혹 나올 때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작도를 배우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의 밝기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냥 상의 모습이나 상의 전체적인 뭐 그런 형태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57번은요. 그 거울 공식하고 렌즈 공식이 같은 걸 쓴다 그랬지, 그지? 근데 너 물리 1, 2 했냐? 이거 2에서 나오는 건데 렌즈 공식 했냐 혹시? 안 해봤지.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이고 배울 공식 M은 A분의 B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공식인지는 너희도 기억할 거야. 작도법을 통해서, 그지? 삼각형의 닮은 비로 나온 공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울이든 렌즈든 똑같이 이 공식이 성립을 한다고 그랬어. 그때 이 A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A가 더럽게 안 나오네. 막 것이지. 이게 그 물체에서부터 어디까지? 렌즈까지 또는 거울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A라고 얘기를 했고 B는 거울 또는 렌즈에서 그 상까지 거리를 B라고 얘기를 했고, 그치? 그래 그래. 그 다음에 이 F가 이거 이제 초점 거리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M은 뭐냐면 이게 이제 배율이라고 해가지고 상의 크기가 몇 배냐 뭐 이런 겁니다. 원래 물체의 몇 배 정도 되는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 작도법을 할 때 삼각형을 닮은 비로 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 우리가. 그지? 반사의 법칙 이용해가지고 또는 렌즈 같은 경우는 반사의 이것도 똑같이 그 서로 렌즈를 통과해서 만들어지는 그 사물로 인해가지고 다 삼각형 만들어가지고 다 했었던 건데 그냥 안 배운 사람들은 요 법칙이 그 렌즈와 거울에서 항상 성립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사실 증명을 하지만 학생들도 그 증명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 결국 써먹는 건 뭐야? 그냥 공식이거든요. 이 공식 암기해가지고
좀 공식을 응용해서 써본 건데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기 더 편하지. 원리를 이용해서 응용 문제를 좀 풀기 편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요. 근데 이제 초점거리가 4cm인 볼록 렌즈 앞에다가 6cm 되는 곳에 길이 2cm인 물체를 놓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볼록 렌즈가 하나가 있는데 이 녀석의 초점거리가 얼마야? 4cm, 4cm. 여기가 이제 포커스라고 합시다. 4cm는 일반적으로 렌즈의 중심에서 거울이라고 그랬나 이거? 아니지 렌즈지? 거울에서부터 아니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를 갖다가 이제 초점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점거리로부터 몇 cm? 6cm. 예, 이 지점에다가 물체를 하나 놨을 때를 갖다가 어떤 상이 만들어지겠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야. 그냥 어떻게 해주면 돼? 6cm 그냥 집어넣어주면 돼. 그지? 6분의 1 플러스 b는 몰라. 우리가 이거 구해야 되는 내용이고 초점거리 이미 알려줬어. 4분의 1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b값을 구하면은 b값이 이게 아마 12cm가 나와. 12cm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지점부터 이 뒤로 12cm가 되는 지점에 이 물체의 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떤 상이 만들어지냐 이거 작도법에 의하면 거꾸로 뒤집혀진 상이 지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여기 4cm하고 그 6cm면은 이게 초점 아니 곡률 반지름이 8cm라는 얘긴데 4cm와 여기 8cm 곡률 반지름 5지점이 있는 이 지점까지 이 사이에 물체가 있을 때는 어떤 상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냐면 확대되면서 거꾸로 뒤집히는 상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 기억나냐 이거? 확대되면서 거꾸로 뒤집혀진 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공식은 항상 작도법하고 같이 시너지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이 만들어질지도 대충 예측이 되고 그래야 이게 검토가 되는 거거든. 어? 수치만 보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구하냐면 이제는 그 뭐죠? 배율까지 구하라고 했잖아. 배율. 그지? 배율은 어떻게 구해? a분의 b로 해주면 된단 말이야. a가 아까 4cm, 6cm고 그 다음에 b가 12cm라고 했으니까 몇 배 커져? 2배 커진 상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거꾸로 뒤집혀진 돌입 실상이 만들어질 거고요. 네.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 뒤쪽으로 만들어지는 상을 실상, 그지? 그래. 렌즈 앞쪽으로 만들어지는 상을 허상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초점거리 두 번째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똑같아. 이번에는 초점거리가 6cm인 오목 렌즈 앞 12cm 되는 곳에다가 3cm의 물체를 놨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목 렌즈는 이렇게 생긴 건데 네, 오목 렌즈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앞에 몇 cm에다가 그 초점거리가 6cm에 6cm면은 얘 같은 경우는 빛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이렇게 꺾어준단 말이야. 그지? 그때 꺾어주는 그 초점이 요게 6cm라는 얘기거든요. 요게. 근데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렌즈의 앞에 있어. 렌즈의 앞에 있는 이 초점은 골 공식에다 넣어줄 때 마이너스 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이 같은 경우. 그래서 왜 그런지는 예전에 그 부호 결정하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좌표라고 생각을 하고 좌표에서 이 렌즈가 있는 지점이 0점이거든요. 그 좌표상에서의 거리를 얘기할 때는 0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거울도 그렇고 렌즈도 그렇고. 근데 렌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플러스 영역이야? 렌즈를 통과한 이 영역이 플러스 영역이고 렌즈를 통과하기 전의 영역이 마이너스 영역이라는 거예요. 맞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런데 아까 볼록 렌즈는 초점이 어디 생겨? 일반적으로 렌즈를 통과한 이후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 F에다가 4를 플러스로 넣었지만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뒤에 생긴단 말이야. 앞에 생긴단 말이야. 이 렌즈 앞에. 그래서 초점거리를 집어넣어 줄 때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6으로 집어넣으면 돼. 그리고 오목 렌즈 앞 12cm에다 나왔으니까 여기 이게 12 넣어줘야지. 그지? 그래. B는 이제 내가 구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그 뭐지?
식이야. 구해보면 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b가 마이너스 4 나와요.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가 어디에 생겼다는 얘기야? 초점이. 그렇지. 여기 생겼다는 얘기야. 여기 이쪽으로 4cm 되는 지점에 여기에 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근데 오목렌즈에서 만들어진 상은 다 무슨 상만 만들어진다고 했어 선생님이? 다 정립 허상인데 축소된 정립 호상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작품법에 의하면. 맞냐 안 맞냐? 네, 아리까리 하지. 막 머릿속에서 혼돈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괜찮아요. 다음에 또 복습할 거니까. 알겠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몇 배가 되는지를 알려면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해줘야 돼? A분의 B에다가 집어넣는데 선생님 마이너스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상관없어. 배율은 절대값으로 구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몇 배가 작아져 그러면 이거? 그렇지. 3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지. 그러니까 원래가 3cm였던 놈이 3분의 1배가 되는 거니까 1cm가 되는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금 사고력 문제인데 요 바닥에서 150 높이에 대한 내용이야. 그지? 전등의 갓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마룻바닥에서부터 150cm 높이의 전등이 있다. 전등의 아래에 렌즈를 놓고 크기가 전등의 4배가 되는 실상을 마루 위에 생기게 할 바닥에다 생기게 할 예정이에요. 이제 수직 높이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광원을 놨다는 얘기예요. 150 높이에다가. 그지? 이 사이에 렌즈를 하나 놨는데 이 바닥에다가 그 상에 대한 모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건 뭐냐면 전등의 크기의 4배가 되는 실상을 만들고 싶대. 확대된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4배가 되려면 이 여기 있는 이 배율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4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4배가 되려면 볼록 렌즈를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게 4배가 되려면 4는 A분의 B라고 해가지고 그지? 그 A 값이 얼마가 돼야 돼? A 값이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플러스 그게 아니라 그 4A는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이 공식에 의하면 그치?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즉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F분의 1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사항을 유추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 A는 그냥 A를 집어넣되 B에다가 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4A를 대체해서 써줘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A 플러스 B는 150으로 A와 B에 대한 값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150이어야 되는데 그걸 A 플러스 4A가 15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그러면 A 값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이제 30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다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가 이제 4A가 되게끔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30이잖아. 그지? 그래 30 집어넣고 30 집어넣고 해서 F 값을 구하면 얼마가 되느냐? 그럼 이제 F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그렇지 24cm가 되는 그런 렌즈를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초점 거리가 24cm의 렌즈를 쓰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58번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이거든. 4번 맞지? 그지? 그래 4번이 딱 그 조건에 해당되는 거야. 맞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오늘 10시 좀 넘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어쨌든 그 파동 파트에서 제일 사실은 중요해. 제일 중요하고 뒤에 나와 있는 간섭이랑 해절은 사실 빼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니야. 영재학교 시험 범위가 아니야. 진도 계획표에는 여기를 배울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안 배워도 상관은 없어요. 이걸 안 배우려면 이걸 배우려면 오늘 이 문제풀이를 뺐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문제풀이를 빼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시험법이니까 이거는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근데 뒤에 간섭은 회전이랑 간섭은 그 영재학교 시험법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해도 그렇지 않냐? 뭐 다음에 꼭 하라 그러면 하고 빼라 그래도 빼버리고 다른 거 하면 되지, 그지?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고 오늘 숙제는 굳이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문제 다 풀어보자. 아니면 심화 문제 풀어보던가. 싫어? 알겠어. 그럼 오늘은 내일 가뜩이나 이거 좀 머리도 아프고 그럴 텐데 그냥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해. 알겠지?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하고 가고. 5시에 가세요. 오늘 5시에 가지 않을까? 왜? 질문할 거 있어? 혹시 생길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